저는 20대 중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을 닮은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지만 임신은 쉽지 않았고 그럴수록 제 마음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렇게 7년의 노력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 나이 32살에 힘들게 낳은 것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고 어렵게 품에안은 아들이었기에 귀하게 키웠어요. 오냐오냐 뭐든 다 해주마 라는 식의 버릇없는 아이로 키웠다는 것이 아닌 사랑을 듬뿍 주고 키웠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하는 사업에 꽤 잘 되는 편이라 부족함 없이 키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사랑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었죠. 다른 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춘기의 아들들은 아빠는 물론이고 엄마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들 하던데 우리 아들은 사춘기의 나이에도 제가 준 적은 용돈들을 모으고 모아 꽃다발을 선물하던 아이였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말입니다. 엄마, 학교 근처에 꽃집 생긴 거 알아? 내가 그 꽃집 생긴 거 보고 엄마한테 꼭 사주고 싶어서 용돈 모아서 사왔어. 예쁘지? 이 녀석이 아빠는? 아빠 생각은 안 했어? 아빠는 남자잖아요. 꽃은 아니지. 꽃은 엄마처럼 예쁜 여자한테 주는 선물이라고요. 누가 꽃인지 분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엄마한테만요. 아빠 섭섭해지려고 해. 다음엔 아빠 것도 사와. 하여튼 우리 아빠 질투요 화신이셔. 알겠어요. 다음엔 아빠 꽃도 사올게요. 꽃도 꽃이지만 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예뻐. 오랫동안 마르지 않게 관리하고 그 쓰임이 다하고 난 후에는 정성 들여 말려 예쁜 통에 오랫동안 보관을 하곤 했죠. 이렇듯 아들은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애교 가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사랑이 된 아들은 어느새 자라 군대를 다녀오고 전역을 하고 나선 남편의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전까지 아빠의 회사에서 경험부터 쌓겠다는 계획도 참 아들답다 싶었죠. 더 편한 길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경험을 잘 쌓은 후 자신의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후엔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남들이 말하는 번듯하게 잘 자라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잘 자라주어 장가까지 가고 나니 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다 되었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시간을 길디 길어 이 세월 언제 가나 했더니 어느새 60대 중반이라니 가는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다 싶었습니다. 제 나이를 자각하고 지나간 세월을 들여다보니 잘 살았다 싶으면서도 우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이제 더는 나에겐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참 많이 와주었어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어머님, 뭐 하세요? 어머님 뭐 하시나 해서 연락드려봤어요. 나야 그냥 집에 있지.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오늘 저랑 데이트해요. 이렇듯 갑작스런 데이트를 신청하기도 했고요. 그런 날은 꽤 많았고 그렇다 보니 그때의 우울증이 저에게 오려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연락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주는 아니지만 주말에 가끔 집으로 놀러와 조잘조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 부부를 웃게 해주기도 했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었다며 저희를 꼭 데리고 가기도 했죠. 사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살갑게 대하는 것이 말이야 쉽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저에게나 남편에게나 살갑게 잘하는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좀 더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일은 저에게 있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며느리에게 연락을 자주 하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예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고들 하니 적당한 선을 지키며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몸이 아프면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남편의 여의치 않는 상황엔 혼자 운전을 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쓰러질 정도의 아픔도 아니었고 차도 있고 운전도 잘하니 혼자 모든 것을 잘 해결한 것이었죠.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을 흘러간 세월처럼 잘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백화점 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만 괜찮으시면 같이 가요. 오늘 저랑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나랑? 나보다는 친구들이랑 가는 게 더 즐겁지 않겠어? 나랑 가면 재미없을 텐데. 아니요. 저는 친구보다 어머님이랑 데이트하는 게 더 즐거운걸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네? 며느리의 성화에 저는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을 가게 되었어요. 간 김에 바람도 쐬고 평소 예쁜 짓을 많이 하는 며느리에게 선물이나 사줘야겠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선수를 치더라고요. 명품 매장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이런 건 젊은 너나 들어야 예쁘지. 나는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어. 네 시아버지가 사준 가방만 해도 충분해. 그러지 말고 네 거나 한번 골라봐. 내가 하나 선물해 줄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가 너 선물 하나 사주려고 했었어. 어머님, 저 필요한 거 없어요. 가방도 이미 많고 옷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머님이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신 이건 나중에 저 꼭 물려주셔야 해요. 꼭이요? 어쩜 말도 그렇게나 예쁘게 잘하는지. 차마 그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 가방을 받게 되었죠. 이렇듯 며느리는 정말 딸처럼 저에게 잘했습니다. 저도 그런 며느리를 예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며느리가 차고 넘치게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며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황이 좋지 않아 응급수술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후유증은 심각했고 장기 입원으로 이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곁을 아들과 며느리가 지켜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분명 이번에도 잘 이겨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실 거야. 그래요,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이 더 강하게 마음먹으셔야 해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셔서 좀 쉬다 오세요. 여긴 제가 있을게요. 당신도 가.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이처럼 제 마음이 흔들지 않게요. 하지만 입원은 길어졌고 상황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보험도 든든하게 잘 들어놓았으니까요. 제가 힘들었던 건 바로 남편의 상태였죠. 호전이라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고 점점 나빠지기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상황이 나빠질수록 아들 부부와의 사이도 멀어져 갔습니다. 병원에 자주 오는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병원에 발길을 딱 끊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급히 아들 부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참 힘들었습니다. 바뀐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회사도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시아버지 병간호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냐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옷도 새로 가져와야 했고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아 미안하지만 부탁을 좀 하고자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통을 해도 받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는 받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상처가 되는 말뿐이었습니다. 아이, 그냥 사서 써.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많잖아. 그냥 사서 쓰면 되지. 한둘도 아니고 어떻게 다 사서 써. 아, 진짜. 정 싫으면 잠시 병실을 비우면 되지. 그 잠깐 사이에 큰일이 안 나. 그리고 엄마, 집사람도 요즘 바쁘니까 전화 좀 하지 마. 나도 바쁜데 이 말 하려고 전화 받은 거야. 하여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던 아들의 모습에 당연히 섭섭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곤란한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죠. 아들도 바쁘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섭섭했던 건 거절을 하는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저를 아주 귀찮은 짐짝처럼 여기며 짜증으로만 가득한 그 말들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죠. 하지만 그조차도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자식에 대한 포용욕은 때론 상식을 뛰어넘으니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남편이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니 아들 부부도 병원이라면 지긋지긋하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무엇보다 이젠 아들은 저만의 아들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죠. 그때부터 저는 내 남편은 나 혼자 잘 챙기고 나 자신도 나 혼자 잘 챙기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을 먹은 그때 하나둘 아이들이 병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한 아이들은 아들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은 바로 저와 남편이 젊을 때부터 봉사와 후원을 해오던 보육원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젠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잘 자란 성인이 되었지만 남편과 제 눈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뿐인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남편 회사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이 뒷배경이 되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노력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남편의 회사에 입사해서 각자의 자리를 빛내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남편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 병원에 왔더군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요. 사모님,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을 거니까 집에 가셔서 좀 쉬다 오세요. 간병인 분도 하루 쉬시라고 하고요. 조금 있다가 남자들은 사장님 안마도 해드리고 몸도 닦여줄 거고요. 여자들은 빨래랑 수건도 삶아서 가지고 이리로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기만 하셔야 해요. 아, 사모님 몰라? 쉬라고 한다고 쉬시겠어? 그러지 말고 나는 사모님 댁에 같이 갈게. 가서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내일 다시 모시고 올게. 그래, 그게 좋겠다. 얼른 모시고 가. 눈빛 보니까 괜찮다고 우리 쫓아내시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 말 나오기 전에 얼른 가. 이처럼 저를 잘 아는 아이들은 저와 병실에서 쫓아내주며 강제 휴식을 취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마치고 와서 주말에는 휴식을 포기하고 와 제 곁을 지켜주기 시작했죠. 그것이 정말 고마워 제가 울기라도 하면 우리 사모님 울보시네. 울보. 울지 마세요. 이런 건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매번 뭐 필요한 거 없냐, 잘 지내냐, 힘든 건 없냐 이런 연락만 하지 마시고 저는 물론이고 병원에 오는 애들 전부 다 남는 게 시간이랑 체력이라고요. 이런 말로 제가 대성통곡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로 그 힘든 시간을 나눠 가지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던 아들 부부가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잘 차려입은 병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병원에 들려준 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는데 아들이 하는 짓은 저에게 실망감을 주게 부족함이 없더군요. 왜 왔냐는 저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돕고 있는 고마운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으니까요. 요즘 너희가 우리 아빠 병실 오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와봤더니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나 보네. 너희가 뭔데 여기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제발 꿈 좀 깨. 우리 부모님은 너희가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 거지 자식처럼 생각해서 후원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아들 부부가 병원까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천사 같은 아이들이 콩고물을 바란다는 오해를 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말을 아무렇지 않게 퍼붓고 있었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아들의 모습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앞을 막아섰고 아들에게 화를 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연락도 받지 않더니 갑자기 왜 왔나 했더니 고작 이딴 짓거리나 하려고 왔어? 내가 뭘 준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한테 뭐라도 떨어져? 어디서 그딴 말을 해? 네가 뭔데 애들한테 상처를 줘? 얼른 사과해. 당장 사과하란 말이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난 쟤들이 여기 오는 거 싫단 말이야. 저런 애들이 와서 엄마한테 도움 주는 것도 싫다고. 그렇게 싫었으면 네가 와서 도와주지 그랬어? 아니 적어도 전화라도 제대로 받아주던가. 연락도 되지 않던 녀석이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애들한테 그딴 말을 해?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내본 적이 없었기에 아들도 꽤 당황한 듯 답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저만 보고 있었고 그런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가 나서기 시작했죠. 어머님이 뭘 몰라서 그래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자기 시간 써가면서 아버님 병원에 와서 왜 이런 봉사를 하겠어요? 다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네 남편이랑 생각이 같다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남편 입장에선 저 애들이 아버님 병실에 오가면서 이렇게 병가 나오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마음 약해진 때 재산을 나눠준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까 봐요. 그러니까 힘이 드시면 간병인을 더 쓰시고 이 애들은 병실에 들이지 마세요. 도움도 받지 말고요. 며느리는 아주 낯선 모습으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있었고 저는 더 큰 호통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애들을 병실에 오는 것도 도움받는 것도 다 내 일이니 너는 상관하지 말거라.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생각도 말고.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 재산이고 내 재산이야.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우리 마음이니 상관하지 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지금이야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맞지만 결국 제 남편 몫이 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재산 지키겠다고 나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자식이라고 무조건 부모 재산 물려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고 우리가 안 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저는 아들 부부를 병실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죠.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나 미안하더군요. 괜찮다고 웃어 보이지만 그 마음이 전혀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웃으며 돌아갔고 그날 밤까지도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아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한테 실망 많이 했지. 미안해, 정말. 요즘 내가 힘들어서 그래. 일도 뜻대로 안 풀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빠는 누워있고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서도 바쁘니까 가보지도 못하니까 답답하고 말이야. 그래서 더 예민했어. 그 애들한테 화풀이한 거지 뭐. 미안해. 다음에 제대로 사과도 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풀어.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사과를 해오는데 또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정말 좋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 알겠어. 술 그만 먹고 자. 엄마가 이해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 애들한테 꼭 사과하는 것도 잊지 마. 꼭 그렇게 할게. 아들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었지만 또 마음이 약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부모였고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아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이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에도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아 남편의 상황을 몰라 병원에 오지 못했던 것이었죠.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병원으로 왔고 그때부터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거기에다 남편이 인생을 잘 살아주어서인지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분들도 많아 더 정신이 없는 날들이었죠. 그런데 아들 부부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꺼다 넣은 보리자루처럼 굴더군요. 인사도 대충대충, 정리도 대충대충. 뭐든 다 귀찮다는 듯이 행동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품을 하는데 한 소리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만 아니었다면 화를 내며 한 소리 했을 텐데 남편을 보내주던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고 싶지 않아 꾹 참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며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어요. 아들 부부는 너무 피곤하다며 제 집에 먼저 가 있겠다고 했고 저는 나머지 정리와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내주는 시간을 가지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난리가 났더군요. 장례식이 끝난 당일인데 집에는 온갖 배달 음식으로 준비된 잔치상이 차려져 있고 아들 부부는 파티라도 하려는 듯 아주 화려한 옷까지 차려입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는데 아들 부부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났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니까. 나보단 당신이 더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정말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해줄게. 그 기막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등장했고 며느리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음식을 권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식사 준비 다 해놨어요. 어머님 장례 치르는 내내 식사도 잘 못하셔서 특별히 영양가 높은 것들만 준비했으니 얼른 드세요. 잘 챙겨 드셔야 기력이 생기죠. 갈비찜에 문어, 닭고기까지 아주 종류별로 시켜놨더라고요. 스트레스와 충격, 그리고 병간호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잇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 그런 질긴 것들은 한 입도 먹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잇몸도 잇몸이었지만 두 인간이 하고 있는 꼴 때문이라도 밥알 한 톨도 넘기기가 힘들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들 부부를 아래서부터 위로 세세하게 훑었어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제 뜻을 전혀 알아챌 생각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음식만 권하고 있었고 아들은 이딴 말을 했으니까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내 목 재산 줘.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웬일로 제 집에서 기다린다 싶더니 다 계획에 있었더라고요. 뭐? 재산? 그래, 재산. 내 몫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유언장 확인했지? 나한테 얼마나 남기셨어? 회사는 나한테 주신대? 처음엔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꿈이길. 내 아들이 이런 속물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고 아들은 제가 받을 충격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재산 타령만 하고 있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저에게 계약서까지 내밀더군요. 어머님, 재산 처분하고 명의 이전하는 것도 급하지만 제일 급한 건 이거예요. 저희 집 계약했거든요. 계약금 이미 넣었고 잔금은 어머님이 내주시면 되는데 여긴 알짜 있죠? 이날까지 무조건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며느리는 싱긋하며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악마의 미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더군요. 거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더 기막혔던 건 뒤이어진 며느리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맞장구까지도요. 장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 이야기부터 꺼낸다고 저희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일단 계산은 계산이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빨리 받아야 깔끔하잖아요. 저희도 받을 건 얼른 받아야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하고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집사란 말이 맞아. 엄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잖아. 우리 괘씸하다고 괜히 줄 거 안 주고 버티다가 부모 자식 사이 멀어지지 말고 줄 건 빨리 주고 지금처럼 사이좋게 잘 살자. 괜히 버텨봤자 엄마만 손해라니까. 우리도 영 끊어버리고 진짜 혼자 되면 엄마가 얼마나 외롭겠어? 너 지금 엄마 협박하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돈 때문에 자식들을 애태우면 나쁜 자식들은 부모를 확 요양원에 보내버리기도 한다더라. 내가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런 자식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 나를 착한 아들로 남게 도와줘.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손발이 다 떨려오더군요. 당장이라도 눈앞에 차려진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알겠어. 너희 말대로 오늘 장례 끝났어. 일단 엄마가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늦지 않게 정리할 테니까. 유언장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기도 하고 말이야. 역시 우리 엄마. 알겠어. 그 정도야 기다릴 수 있지. 그래. 그리고 오늘은 일단 가. 엄마가 너무 피곤하네. 밥 생각도 없으니까 이 음식들도 다 가지고 가든 버리고 가든 정리 다 해놓고 가. 엄마는 방에 들어갈게.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고 밖에서 음식을 싸고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시 소란스럽다 싶더니 아들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더는 눈물이 나와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까지 울고 나니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젠 인정해야 했습니다. 더는 제가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아들은 없다고요. 이젠 며느리에게 눈먼 남자뿐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며느리 탓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건 맞지만 그것도 둘 다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내 배에서 자랐고 여러 힘든 고비를 이겨내며 나왔고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뿐인 내 아들이지만 나도 내 아들을 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이리저리 만날 사람도 많았고 준비할 것도 많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른 연락에 두 사람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카페에 들어오더군요. 저도 아주 밝게 웃어주었고요.
엄마, 표정이 아주 밝네. 보기 좋다. 그나저나 정리가 생각보다 더 일찍 끝났나 봐. 이렇게나 빨리 만나자고 할 줄 몰랐는데. 너는 준비됐지? 회사는? 나 언제부터 가면 되는 거야? 맞춰서 내 회사도 정리를 해야 하니까. 기다려봐. 아직 와야 할 사람이 남았어. 저기 오네. 아들의 어리둥절한 표정 뒤로 제가 부른 두 사람이 저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변호사와 남편의 자산을 관리하던 자산관리사였어요. 그 두 사람 역시 저희가 봉사하던 보육원 출신으로 저희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죠. 두 사람은 저에게로 다가와 제 양쪽에 앉았고 변호사가 된 아이는 곧장 아들에게 남편의 유언장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께서 모든 재산은 사모님 앞으로 남기셨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아들분께는 지금 아들 네 분께서 살고 계시는 집만 남기셨네요. 세금은 물론 아들분들이 다 내셔야 합니다. 네, 남편은 이런 현실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모든 재산을 모조리 제 앞으로 다 남겼더라고요. 아들에겐 살고 있는 집 딱 한 채만 남겼고 며느리에겐 그마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발악을 하며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이게 다 뭐야? 유언장 조작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뿐인 아들한테 고작 집? 그럴 리가 있어? 조작 아니고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유언장 내용은 변경이 없었고 사장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도 저를 불러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만 하셨을 뿐 변경은 없으셨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 카드도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며느리분께서 쓰고 계신 카드도요. 사장님께서 돌아가시는 즉시 모든 걸 회수하시라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로는 사모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셔야 하니 모조리 다 제로에서 시작하게 하시라고요. 그 두 사람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중간에 말을 딱 끊고선 다시 고함을 질렀죠.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자식인데 그것도 외동아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당신보다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기다려. 비싼 변호사를 아무리 선임해도 법이 바뀌는 건 아닐 텐데 괜한 돈 낭비하지 마시죠. 이제 예전보단 삶이 힘들어질 텐데 그럼에도 굳이 비싼 변호사를 쓰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 어떤 변호사가 와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변호사는 자신감이 넘쳤고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절규를 하듯 머리를 잡아뜯던 아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남편의 성화에 며느리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마. 엄마도 다 이해한다고 했었잖아. 이해한다고 해놓고 이건 아니지.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준다고 해도 엄마가 나한테 챙겨줘야 하는 거잖아. 맞아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제 와서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뭐하지만 저 어머님한테 참 잘했잖아요. 물론 아버님이 병원에 있을 때 좀 소홀했던 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땐 남편도 사업 때문에 힘들었고 저도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 저 임신했어요. 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말씀 못 드리고 있었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임신이라니. 아들이 술 취해 연락 온 날 제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수학에 넘어 며느리 역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목소리를요. 임신했다는 사람이 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당연히 임신은 거짓말이었고 그 사실이 저를 더 분노케 했습니다. 우선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 이해한다고 했었지. 지금도 이해해. 그런데 내가 말한 이해를 네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 내가 말했던 이해는 내가 알던 다정하고 착한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네 아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속물에다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더 바라지 마. 난 네 아버지 뜻대로 할 거니까. 그리곤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는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진짜 임신이라도 한 듯 배를 팔로 감싸고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임신? 그래. 뱃속에 내 손주가 있다는데 무시할 수는 없지. 일단 무사히 출산해서 애 데리고 한번 찾아오거라. 그러면 내가 증여세 내지 않는 2천만 원은 줄 테니 딱 그 정도가 내 손주한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온정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제 말이 끝난과 동시에 두 사람은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막말로 엄마 이제 다 늙었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라고. 그런데 그런 엄마가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이야 괜찮겠지.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건 엄마 생각일 뿐이라고. 그래요, 어머님. 이제 저희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들만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내치시면 후회하는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요. 아버님이 돈 많이 남기셨잖아요.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어머님 쓰실 만큼 남겨두고 저희한테 주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며느리한테 이러신 건 아니죠. 두 사람은 다시 제 노를 빌미로 협박을 강행했고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이제 없다.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들은 이 가슴에 묻은 지 오래야. 이젠 난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거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계속 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나 실버타운 들어갈 거거든.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은 너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다. 나이 많은 나한테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이야. 그게 자식을 대신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실버타운은 말 그대로 사는 곳이잖아. 집 따위가 자식이랑 같냐고. 엄마가 챙겨주는 자식 하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그건 착각이라니까. 나한테 자식이 왜 없니? 이 자리만 해도 변호사 아들에 자산관리사 딸이 있고 저 밖에도 나한테 일 생겼다고 뛰어와주는 아이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저는 창밖을 보았고 그곳엔 아이들이 저를 보며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전해들은 아이들이 저를 응원하고 저를 보호해주고자 달려온 곳이었죠. 아들도 그런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고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꺼이꺼이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두고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미리 봐두었던 실버타운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들 부부에게서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고 제가 어디에서 지내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제 뒷조사라도 했는지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병원에 올 때도 그렇게 차려입고 왔던 두 사람이 완전 거짓골을 해서 말입니다. 로비에서 연락이 왔고 두 사람이 저를 찾는다는 말에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부모 마음이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아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심정은 정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개선의 의지가 보인다면 어느 선까진 용서를 하고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제 앞에 두 사람은 반성하는 척만 할 뿐 여전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우리 꼴 보이지? 우리 요즘 너무 힘들다. 회사도 다 망하고 카드값도 다 막아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집도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 날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도 처분했어.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맞아요, 어머님. 저희 정말 너무 힘들어요. 반성도 많이 했고 삶에서 더 많이 반성할 테니까 저희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먹고 살 길만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그 정도 재력은 되시잖아요. 들어보니 아들은 회사를 말아먹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매달렸던 회사를 아버지의 재산만 믿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아 망해버린 것이었죠. 회사는 망해가는 와중에 돈을 얼마나 끌어다 사치를 부리고 다녔는지 그 돈을 갚지도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나 며느리 둘 다 말입니다. 하나 남은 집을 팔아도 그 빚이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하니 이때껏 얼마나 흥청망청 건방진 시간을 보냈는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두 사람의 시작은 반성이었지만 그 끝은 도움이라는 것에서 두 사람 다 똑같더군요. 그 파렴치한 모습에 저의 마지막 온정은 완전히 날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이딴 인간들에게 내 남편이 뼈 빠지게 번 돈을 주는 것도 아깝긴 했지만 제가 도움으로 이 인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훤히 보였어요. 처음엔 열심히 살겠다고 하겠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때쯤엔 정말 인간 쓰레기가 될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더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끊어내겠다고요. 아니,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한테 줄 돈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지도 마라. 이제 너 같은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만약 내가 죽었다고 해도 찾아오지 마. 저승에 가서라도 너 따위는 반길 생각이 없으니까.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진짜 너무하네. 너무한 건 너지. 이 엄마가 아니라. 기억 안 나니? 재산 안 주면 요양원에 보내버린다는 말.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니? 그리고 그날 네 아버지 장례식 끝난 날이었어. 그런 날에 돈을 달라고? 외롭지 않겠냐고? 그딴 협박이나 한 놈이 이제 와서 나한테 너무한다고? 아니, 그때 나도 급하니까 그랬지. 극단적으로 설명해 엄마도 이해를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설마 그게 진심이었겠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어. 그때 너 진심이었고 나 도와주는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버렸겠지. 아니야? 아들은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우선 인간부터 좀 돼.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너처럼 짐승같이 파렴치하게 살면 그 모양 그 꼴 못 면할 거다. 저는 그대로 돌아섰고 그런 제 앞을 막아선 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악에 받친 표정으로 제 앞을 막은 며느리는 고함을 지르며 이렇게 협박하더군요. 이대로 못 가요. 돈 내놓고 가세요. 더도 덜도 말고 딱 5억. 5억만 주고 가라고요. 5억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설마 사업 다 망하고 밥벌이도 못하는 아들 이혼까지 하길 바란 건 아니죠? 당돌한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당돌한 아이였습니다. 거기에다 멍청하기까지 했죠. 이미 영 끊는다는 말까지 했는데 제가 이혼 같은 걸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딴 여자와는 살지 않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도 아들에게도 더 나은 일일 텐데요. 넌 참 끝까지 당돌하구나. 그리고 멍청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멍청하다니요? 이것 봐. 말귀도 못 알아듣고 멍청하잖아. 나 지금 내 아들하고 연 끊었어. 그런 내가 너희가 이혼하든 말든 상관이나 할 것 같니? 너희가 북치고 장구쳐도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방지게 감히 나한테 협박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진짜?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몰라. 그냥 돈 내놓으라고요. 돈 달라고. 그 입 못 다물어?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니? 내 생각 같아선 한 대 날리고 싶은데 이런 너도 네 부모님한텐 귀하디 귀한 자식일 거라 참는 거니 얼른 가! 엄한 꼴 더 보기 전에! 제 입장에선
최대한 좋은 말로 보내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매달렸고 결국 전 제 자식을 경비분들을 통해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더군요. 결국 남은 빚과 상처뿐이었고 욕하며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작은 집을 구해 혼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실버타운의 생활이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남편의 뜻대로 전문 경영인을 모셨고 일정 수익을 배분받고 있어요. 저는 그 수익금으로 다시 후원을 하고 있고요. 남은 나날 동안 제가 쓸 돈은 충분하기에 저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기도 했고 그것이 남편의 뜻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고 쉬는 날에나 시간이 남을 때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해요.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아이도 있고 재능 기부를 해주며 동생들에게 과일을 해주는 아이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 아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들 생각을 하면 괘씸하기도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연을 다시 이어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훗날 아들이 정말 정신 차렸다 싶을 때 그때가 되면 다시 볼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저와의 연과 제가 주는 도움이 아들에게 독이 될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눈 감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눈을 감는 그날 잘 산 인생이다 생각할 수 있도록요. 처음 사연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혼, 파혼 사연인데 절연이라니. 하물며 저는 자식과 연을 끄는 어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여러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듯 저도 이런 사연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사연을 듣고 아들에게 상처만 받는 분, 이용만 당하고 계신 분, 제 자식이 저에게 그랬듯이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소망이 있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60대 중반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100세 시대에서 60대 중반이면 아직 짱짱할 나이 아닐까요? 자식한테 기죽지 말고 자식 눈치도 그만 보고 우리 인생 잘 살아봐요. 그렇다고 뭐든 내 마음이다 하는 진상 노인이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